이 딥시크 짤 그거 혹시 보셨어요? 나오자마자 봤고요. 보셨어요? 세상 이렇게 표현을 잘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림을 잘 그려놔서. 근데 저도 그걸 봤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네. 그게 사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논란이 많던데 미국 쪽에서는 베낀 거다. 예. 뭐 아니면 오픈 AI가? 아, 예.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그게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짤을 좀 보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일본어로 딥시크에게 뭐 좀 이상한 일을 시켰더니 쭉 일본어로 얘기하면서 주인님이 시키신 거는 오픈 AI의 정책에 방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예.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딥시크를 만들 때 개발 비용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데이터 증류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한 그림이 요 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뭐 저는 그 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제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딥시크의 기술력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이거 약간 존경해야 될 만한 굉장히 굉장한 회사예요. 딥시크가 기술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 중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더 개선한 방법론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구현 최적화든 알고리즘이든 딥시크가 처음으로 제안해서 엄청 효율적으로 만든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딥시크의 영향을 충분히 인정을 해야 네, 되고 기술적으로 존경할 때가 많습니다. 네. 네. 이게 딥시크가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비용이 너무 싸고 네, 구형 저성능 칩을 가지고 했다고 네. 얘기하고 기술 통제를 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따라와서 어쩌면 앞서갈지도 모른다. 이거 충격 아닙니까? 요건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딥시크 V3라고 하는 글 잘 쓰는 인공지능의 첫 번째 표에 나온 80억 원 개발 비용이 아니고 특정 모델 하나를 학습을 시키는데 들어간 GPU가 있지 않습니까? GPU 전체의 사용료 한 번. 한 번. 학습용. 예, 그거 성공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데이터도 확보하고 사람들 인건비도 주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 빼고. 그걸 다 빼고 다 빼고 빼고 합시다. 예, 뺐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 논문에도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안 들어갔다. 비용에 대해서는 과소하게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딥시크의 모회사인 하이플라이어가 보유하고 있는 GPU가 2020년, 21년경에 이미 A100 만이다. 지금 현재 이런저런 경로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H100이라고 하는 고성능 GPU 포함 5만 장 을 썼지 않았을까?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학습에 활용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5만 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도 성능의 GPU 탈탈로 모은 것보다 많습니다. 딥시크가 놀라게 한 것 중에 두 번째는 사실 오픈 AI가 오원이라고 하는 되게 추론적 사고를 잘하는 인공지능을 발표를 하면서 디테일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었거든요. 중국은 다 공개했죠. 네, 중국은 딥시크는 이번에 확 공개를 다 해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좀 더 계산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봤더니 GPU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라는 우리가? 거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정부에서 GPU를 상당히 많이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하는 것이 일단은 혁신을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실제로 딥시크 정도 되는 거는 뭐 LG라든가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거의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궁극점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더 발전해 갈 거예요. 스웨이되고. 예,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려면 현대 AI가 놀랍게도 컴퓨팅 파워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학습 데이터를 많이 넣을수록 매개 변수를 크게 잡을수록 성능이 일관되게 좋아집니다.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GPU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GPU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뛰어난 석사 박사들이 있고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GPU 10,000장을 한꺼번에 돌려본 경험, 30,000장을 돌려본 경험을 아예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지방도 못 넘어오고 자빠지는. 그렇게 최소한 30,000장, 50,000장, 100,000장을 돌려본 경험을 갖게 해줘야
세계 경쟁에 그나마 따라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3만 장을 샀어요. 그거를 3,000개 기업에 10개씩 나눠준다? 그러면 또 많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운영 방법은 핵심은 스케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지역 발전이니 뭐니 말을 붙여가지고 뭐 3만 장을 사놓고 1,000장씩 사방에다 띄워놓으면 이건 그냥 1,000장짜리 조만한 근데 모험적으로 때려놔도 동시 작동하게 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요. MV 링크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요 붙어 있는 이 지연 속도가 너무 적은 그게 엔비디아만 갖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아, 최대한 물리적으로 붙여놔야 된다. 네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버 하나에 GPU가 8장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GPU가 8장이니까 이 GPU들끼리 연결하는 게 NVLink라고 하는 거고, 그럼 서버와 서버들 또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네트워크로 또 연결해 줘야 됩니다. 넓은터에다 딱 붙여놔야 된다. 그렇죠. 로컬 같은 지역에 다 몰아넣어놓고 한꺼번에 10,000장, 20,000장. 최근에 그룹3가 20만 장을 그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20만요? 예. 20만? 그걸로 스케일을 키워서 H100이 한 장이 얼마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대충 잡고. 20만 장이면 뭐 조단이 되겠죠. 네. 근데 그거는 딱 그거 값이고요. 네. 10조 원, 10조 원, 10조 원어치가? 그게 한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거 뭐 내년까지 18,000장 자, 근데 목표로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더 키우는 필요하고 이번 정부에서 올해 18,000장, 2년도 3만 장 정도 보고 계신데 개인적인 바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엔비디아가 그만큼의 GPU를 생산하는 게 가능한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엔비디아 그게 이제 병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국산 NPU, GPU 그런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기업들의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방향도 이게 지금 최고 고성능이 소위 H100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이 아까 한 5천만 원 네. 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대충 몇 장? 10,000장은 넘을 것 같습니다. 10,000장은 넘을 것 네, 같고. 10,000장은 넘을 것 그 같고요. 전에 뭐 A100인가 뭐 그 약간 그 이전 단계 네네네. 뭐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대충 수만 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만 장. 10만에 가깝지는 않은데. 네. 이게 뭔가 수를 내야 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국내 기업들의 NPU를 포함한 이런 컴퓨팅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 게 벌써 미국이 이거 전략자산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이야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수입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트럼프 행정부라면 막아가지고 네, 관세도 그렇게 때리는데 충분히 이런 전략자산으로서의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역량 꾸준히 지원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따라갈 테니까 그거라도 뭐 만들어서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개발에 쓸 수는 이게 있나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인공지능을 공부시키는 데 쓰는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을 서비스에 적용할 때 쓰는 반도체를 지금은 다 GPU를 쓰는데 서비스를 넣을 때는 지금 현재 최신 GPU들이 사실은 오버스펙이에요. 안 필요하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펙이 좀 떨어지는 것들, 국내 NPU 같은 것들은 서비스할 때 쓰고, 그러면 오히려 가성비, 전성비가 더 낮기도 합니다. 학습에는 최고 성능의 GPU를 쓰고, 뭐 이런 정책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제가 차를 사가지고 옵션 풀 장착했는데 그 옵션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뺐어야 돼. 그 GPU만 충분히 있으면 딥시크 같은 혁신이 가능하냐? 이 정부가 또 뭘 해줘야 되냐? 궁금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랑 인재인데 둘 다 사실은 정부가 할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 중국 기술이 앞서 나오고 있지만 미국, 중국은 기본적으로 패권주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 경제 종속이 될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곳들이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남미 같은 나라들이 있고요. 학습 데이터 부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영어에만 한정이고 사실 중동이나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화 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문서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당신 나라들에 있는 많은 아날로그 문서들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우리가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축적된 데이터로 학습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러면은 각 국가, 지역, 다문화를 포용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텐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리딩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아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단독이라기보다 이 전체 그룹을 이끄는 나라 대한민국으로서 뭐 G3 혹은 G4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기업이 할 수 있느냐 아니고 국가가 정부가 약간 그 앞장서서 깃발을 들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를 그 미국이 해외 원조 사업을 거의 이제 폐지하기로 했다. 예, USAID 없애버렸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해외 원조 사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제3세계하고 손을 잡고 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되겠는데 이거 미국하고 중국이 알려주지 말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정말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네. 특히 이게 과학기술 발전 분야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에 많이 활용돼요. 네. 인류 과학기술 발전은 거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대비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밀도가 가장 높잖아요. 네. 이 와중에 드는 생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인데 그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서 앉아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있나.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 결국 다 이제 드론, 로봇, 무인 이걸로 갈 텐데 국방을 저는 AI화해야 된다. 우리가 국방산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지금 엄청난 그 양산 능력으로 세계의 무기창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수업계 역량이 너무 떨어져서 핵심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어요. 엊그저께 트럼프 행정부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좀 더 본격적으로 전투용 로봇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겠다 이런 식의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에 사실 행정, 문서 작업 여전히 많거든요. 생산성 도구, 인공지능 생산성 도구 정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 대전환부터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기 혹은 어떤 전력에서의 AI 활용하는 것들을 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해외로 다 나가요. 그러니 지금 다 나가고 있고. 네, 그 왜일까요? 그냥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 우리 박사들이 미국 가면 뭐 5배, 10배 뭐 당연히 제 월급보다는 몇 배 많고. 그러니까 결국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흥하는 거고. 결국 과학기술 발전을 하려면 과학기술자를 우대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외에 유학 가 있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배영특대 가수들에서 들어오질 않아요. 예전에 네이버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해외 유학 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3년 연구개발을 하면서 그게 기술 자산으로 축적이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중에 10%만 한국에 남아도 굉장히 혁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닫혀 있어서 그래서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적어도 인공지능 같은 전략기술에 관해서는 좀 혁신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존경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가 과학자가 됐을 때 정말 그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런 거죠. 왜 대한민국은 전부 의사만 되려고 하느냐. 이러면 나라가 나중에 망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답을 정말 진지하게 찾을 생각이 있으면 과학자를 대접해주고 과학자를 존중해주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결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뭘 합의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를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
과학이라는 아, 게, 경쟁. 과학기술이라는 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고 네, 안 한다, 안 하니까. 한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업이 좋다, 매력적이다. 그리고 정말 익사이팅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실 저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과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즐거움. 그래서 뭐 의대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공대, 과학, 기술 쪽으로 와서 즐거움을 많은 젊은이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